덴마크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어느 가정집. 이곳에는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한국에 간다는 말이냐며 딸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얼마 후 딸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이에 아버지는 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어렵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마저 경악할 만한 경험을 하면서 진저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덴마크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발 좀 아껴라. 휴지가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 씻을 때는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지 말고 받아놓은 물로 샤워를 하란 말이야. 나중에 너 시집가면 네 남편이 우리 욕할 거야. 가정교육을 그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저는 덴마크에서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요나스 라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죠. 저는 딸에게 늘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당초에 저의 이런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아껴야 잘 사는데 아끼지 않으면 돈을 모으기 힘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이 고달픈데 말입니다. 그건 제가 일평생을 겪어보았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끔찍이도 가난한 생활을 했던 처지였기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기 전부터 결혼 후 사업을 성공시키며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은 지금까지도 근검절약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전기세, 휴지, 수도세 등등. 한 번은 여름 내내 전기세가 기본 요금에 준하던 때도 있었죠.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지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저의 딸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심하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을 정도로 아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과거의 제 인생을 이야기하며 훈육을 해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그저 이상한 헤어스타일에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아시아 남자 가수들의 영상에만 몰입했죠. 아이돌인지 아빠돌인지 뭔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좋냐며 핀잔을 줬지만 그때마다 딸은 저에게 눈을 흘기기만 할 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저의 사고방식이나 딸에 대한 행동들이 그러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할 줄은 말이죠. 사랑하는 저의 딸이 성인이 된 해였습니다. 그런 딸은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죠. 저는 사실 결혼을 할 때까지는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기에 내심 섭섭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른이 되자마자 나가려는 것이냐고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경험을 위해서 독립을 하는 것이라며 저의 입을 꾹 닫아버리고 말더군요. 게다가 아버지인 저와 더 살다가는 시집은커녕 본귀신이나 되어서 평생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죠.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저 녀석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저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딸의 독립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원래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고 무엇보다 자식이 그러겠다고 하면 제가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시키려고 자식을 재촉하는 부모들도 있다곤 하지만 아내가 지병으로 먼저 떠나는 바람에 혼자서 생활하는 게 영 적적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독립했다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제가 딸의 집에 방문하거나 딸이 저의 집에 드나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 저 혼자만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한국이 대체 어딘데? 외국으로 간다는 말은 안 했잖아. 여보세요? 독립을 한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딸은 저에게 전화상으로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했죠. 자기는 한국으로 떠난다고? 독립을 한다는 것이 그저 집으로부터의 독립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모국에서의 독립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알아보니 딸이 가겠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저 녀석이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가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혹시 일하려고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어린 시절부터 돈돈거리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곳 덴마크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의 의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인 저에게 처음에는 그런 언질도 없이 덴마크 내에서 독립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인 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딸의 입장에서도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었기에 딸의 이러한 행동은 저의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또 딸은 아니라곤 하지만 한국으로 가버린 딸에게 가끔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 더더욱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찾아서 직접 딸에게 들어보고 싶었죠. 이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아니면 딸에게 진짜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방문을 하려고 했죠. 미리 예고라도 하게 된다면 딸이 저를 속이려 들거나 딸에게 닥친 상황이나 주변에서 저를 속이려 들 것이 뻔했기에 몰래 찾아가서 현실적인 딸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갈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까마득한 겁니다. 그야 당연했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덴마크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린고비도 울고 갈 근검절약 정신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살아가던 저였기에 덴마크를 떠나서 다른 외국으로 간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평소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죠. 다행스럽게도 지인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며 나섰고 자신이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하면 큰 문제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죠.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지인에게 들은 대로 공항을 갔지만 저는 그곳에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죠. 자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가 결제한 항공권은 일본행이라고 하지 않나? 너무 화가 나서 지인에게 따지고 몰아세웠는데 지인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아서 핑계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인맥들도 제가 너무 자린고비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지인들밖에 없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덴마크에서 한국행 왕복 티켓이 일본행 티켓보다 2배까지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지인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 저의 심각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인은 그저 일본에서 한국은 아주 가까우니 그곳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면 금방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부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곳에서 환불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은 일정상 맞지 않았고 과정이 복잡해 보였기에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결국 지인의 말대로 일본으로 먼저 가서 한국으로 다시 가는 방법을 택했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갔고 그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을 알아보았는데 일본 공항에서 돌아온 답변에 경악하고 말았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날씨의 영향으로 당분간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태풍은 정말이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싶었죠. 다음 한국행 티켓 예매는 사흘 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곳 일본에서 사흘을 묵어야 했습니다. 이를 이렇게 만든 지인놈을 당장에라도 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일본의 모습은 저에게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와는 다른 인종들이 많은 곳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고 동양 특유의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죠.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숙소에만 있지 않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도 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나마 일본이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니
이곳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저기 방문하며 생각하는 점들이나 느낀 점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기 위해 메모지와 필기구를 사려고 문방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연예인 사진이 즐비한 문방구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딘가 익숙한 모습들이었거든요. 제 딸이 늘 보던 그 영상들, 이상한 패션에 이상한 춤을 추던 그 젊은 아시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가수들이 일본의 가수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기회에 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그 가수들의 정보들을 물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느낀 점 중에서 하나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에도 영어나 다른 국가의 언어로 설명된 부분들이 적어서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만다행으로 이곳 문방구 직원분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더군요. 사실 덴마크인인 우리나라에서도 언어는 덴마크어를 사용했지만 영어도 그에 못지않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이 평소 영어 영상들을 자막 없이 보는 문화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저 가수들은 일본 가수가 아니라 한국 가수들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한국 가수들이 아주 인기가 높으니까요. 일본의 젊은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럼 내 딸이 들여다보던 그 가수들도 한국 가수였던 거야?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곳에 있던 다른 일본의 여고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았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고. 어떤 곳이냐고요? 그랬더니 그 일본 여고생들이 글쎄 저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거의 제2외국어 정도로 익히고 있다나 뭐라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조금씩 걷어지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들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도 잠시 일본에서의 짧은 생활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로 된 설명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배려심이 없다고 느껴졌고 숙소는 또 너무 좁아서 저의 몸 하나 누일 공간도 부족한 곳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게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이토록 가까운 국가인 일본이 그나마 동방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선진국이라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한국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 곳에서 제 딸이 살아간다고 하니 현기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건 현기증이 아닌가? 갑자기 그 현기증 증세가 심해지더니 온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물건들이 넘어졌고 거리를 거닐던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저는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살면서 지진을 직접 몸으로 겪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죠. 잠시 뒤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고 조금 있으면 딸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딸을 만나러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천운인지 지진은 짧게 끝이 나버렸고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렇게 저는 여차저차하여 어렵게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딸이 살고 있다는 주소로 향했죠. 일본에서의 사일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의 몸 상태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고 눈꺼풀이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걷다가 잠을 잘 뻔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딸이 살고 있다는 주소로 향하던 저는 점점 불길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찬란하고 화려한 대도시의 선진국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딸이 산다는 곳으로 갈수록 점점 허름하고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이 녀석이 이런 곳에서 거지처럼 산다 이거지? 분노와 슬픔으로 점철된 저는 걸음이 더욱 빨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딸에 거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고 딸이 나오길 기다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죠.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본 건 제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딱 벌어진 어깨에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동양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멀뚱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불길한 마음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그 사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딸은 어떻게 했어? 저의 말투가 다소 강압적이었나 봅니다. 저를 바라보던 동양인 사내가 저의 거친 말투에 기겁하며 놀라는 걸 보니 말입니다. 야차하면 저는 저 건장한 젊은 사내와 한바탕 몸싸움이라도 벌여서 딸의 상태를 살펴야 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악불싸, 제가 방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동양인 사내는 저의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웠는지 아니면 당황을 한 것인지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큰일이다 싶어서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억지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며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죠. 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저로서는 아주 다급했으니까요. 제 딸이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문이 갑자기 덜컥 다시 열렸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익숙하지만 낯선 여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마주했습니다. 아빠, 말씀도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아무리 딸이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내 딸이라고? 내 딸이 저렇게 생겼었나?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딸을 몰라볼 바보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묘하게 달라 보이고 여성스러워진 느낌이었죠. 제 딸이 맞나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니 제 딸이 맞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다만 화장을 어디에서 배운 것인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묘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딸의 손을 잡고 무조건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내가 아직 집 안에 있었기에 언제 어디에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의학스럽게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찰나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에게는 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인데요? 초면인데 너무 무례한 것 아니에요? 먼저 제 남자친구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아버지랑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아까 그놈이 내 딸 남자친구라고? 저는 그 이후로 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더 나누었고 이내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대로 아까의 그 사내, 그러니까 제 딸의 남자친구라는 그 녀석에게 정중히 사과했죠. 오해가 있었노라고. 다시 보니 그 사내는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고 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니 확실히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딸이 무사한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이제는 딸도 성인이었고 사생활이 있으니 존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의 실수는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 연락 좀 자주 하자꾸나. 이 아버지는 그저 네가 걱정되어 그런 거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마. 내 실수다. 잘 있는 거 봤으니 이만 아버지는 가보마. 인사를 하고 가려는 저를 딸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이왕 오신 거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 또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아직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기회도 없으셨을 텐데. 딸의 그러한 반응에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덴마크에서 저와 살 때와는 다르게 어딘가 부드럽고 유해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변화였죠. 그렇게 저는 딸과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온 듯한 기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저의 오해와 편견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죠. 딸이 사는 허름한 집은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 딸이 사는 집안은 그야말로 신축급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국은 건축 기술을 비롯하여 각종 기술력이 선진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좋은 나라라고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들이 천지에 널려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고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왔죠.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딸을 찾으러 갔던 한국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행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느꼈죠. 돈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자기 만족감. 제가 그런 구두쇠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이 정도의 부를 쌓았지만 딸과의 이번 일 때문에 그토록 불행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돈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삼박자를 고루 이룰 때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노부부의 모습을, 폐지를 줍는 그들에게 무엇이 그토록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현재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